오늘은 새벽에 미국장이 2%, 나스닥이 2%, 다른 것들도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다우하고 S&P는 끝나기 전에는 플러스로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 가서 흘러내리면서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선물 지수는요, 이 끝자락 가서 아예 아래쪽으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아시아장도 좀 약세로 가지 않을까. 유가는 뭐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위로 급등하는 50달러대 중반 정도 좀 못 미쳐서 내려왔다가 다시 60달러대로 회복하고, 구리는 눈치 보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1.7 중반까지 갔다가 1.5 후반까지 왔다가 다시 1.6 중반까지 갔다. 그러니까 1.7 중반, 1.5 후반, 1.6 중반까지 왔다가 다시 1.6 초반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요동을 치고 있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 국채가 추세적으로 막 뚫고 올라오다, 이게 바닥을 거치면서, 이게 바닥을 받치면서 올라오고 있다가 일정 수준 안정화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원자재가 유럽의 다시 이제 봉쇄강화로 요동을 쳤고, 그 시장의 변동성이 보이는 것은 좋은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게 나쁜 방향 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쁜 방향 반대 방향 이렇게 혼재되는 걸로 봐서는 단순한 변동성으로 끝날 거고, 이게 뭐 내일 끝날지 이번 주에 끝날지 다음 주에 갈지가 다음 주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변동성이 급격한 시장 하락을 야기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혹시 내려간다면 전 저점 찍는 게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이제 지난번에 저점 찍었었잖아요. 이걸 테스트하러 한번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 이게 뚫리겠느냐, 그 부분은 아직은 뚫릴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이제 그걸 말로만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없는 이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이주일 하는 총재께서 올해 성장률 3% 넘을 건데 인플레이션 관련 정책에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이분은 뭐 이렇게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로 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국은 최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뭐 20위는 경제 규모가 크고 뭉쳐있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는 경제 규모가 큽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고, QE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지 않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화폐 유통 속도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뭐냐면, 시장에 돈을 하나 풀어놓으면 돈 하나당 얘가 경제활동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예요. 예를 들면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다거나, 이렇게 경제활동에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유통속도 감소한다는 뜻은, 이게 과거에 비해서 돈을 풀으면 이 푼 돈이 경제활동에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계속 유통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보다 훨씬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다라고 말을 해도 그 푼만큼 경제활동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폭발적으로 일으키지 못한다는 뜻이죠. 푼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유통 속도, 온라인 유통이 가장 중요해요. 온라인 유통을 하게 되면 이 물가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준 디플레이션, 이거 뭐 인플레이션이 잘 유발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라인 유통 때문에 그래요. 온라인 유통의 가장 큰 장점은,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가장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이건 제조업, 그러니까 실제로 유통을,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 쪽에서는 좀 불리한 거예요. 소비자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그런데 이게 이미 오프라인을 점유하고 온라인 쪽에서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이 온라인 유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공급되는 제품의 물량이 적다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미 해결됐어요. 온라인 유통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동화가 잘 돼서
결과적으로는 자동화가 생산성들을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이 공급되는 그 공급 물량은 많은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한 거죠. 공급 경쟁이 치열한데 거기다가 소비자한테 선택권까지 쥐어줬기 때문에 수요 확대로 인한 그 물가 상승은 이제는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격히 수축된 경기에 기업들이 향후에도 계속 수출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향후 예측 수요가 잘못돼서 그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는다거나 이런 부분들, 혹은 그 서프라이 체인이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70년대 올라갔던 그런 물가 상승률을 보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구조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0년대는 인위적인 공급 충격, 오펙의 석유 가격의 공급을 줄이는 그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해드리면 이게 부의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본주의가 커가면 커갈수록 가장 큰 규모, 그러니까 돈이 넓은 영역에서 흩어져 있으면 그 부가,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를 막 써댈 수 있는데, 이게 그 자본주의가 커가면서 그 국가가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부가 일부 영역에만 집중화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부자, 뭐 이재호 씨도 마찬가지고, 뭐 조지 소로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돈이 많은데 그 많은 돈을 많이 벌어져 있다고 해서 기존에 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이 쓰는 건 한정이 돼 있어요. 기업 형태로 투자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이 부가 늘어나는 만큼 돌지 않고 있다는 게 극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집중화된 부를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수를 해서 부를 이제 재분배하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지금 현재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얘기하는 건 싫어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기성세대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경제 쪽을 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정부 정책이 그런 쪽으로 잘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을 해야 우리 아랫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사는데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이제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양극화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일단 쓸데없이 또 여기까지 왔는데, 인플레이션 유발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그 이유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유발이 안 될 거예요. 얘기를 잠깐 딴 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그 비트코인도 매수를 했지만 요번에 이제 테슬라 차를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만든다고 어제 올렸나 봐요. 테슬라 자동차를 더 팔려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이거 사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만회하려고 하는지, 시진핑 당신 뭐 하여튼 중국은 뭐 어쩌저쩌 이렇게 약간 띄워주는 그런 발언도 했지만, 이거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이거 구매한 것을, 비트코인을 그 화폐를 환전하지도 않고 비트코인으로 계속 축적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 캔들 차트가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위로 튈 것 같았는데, 이제 시간봉을 보면 이건 일봉이고, 시간봉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 어제자니까 요때입니다. 요때 탕 튀었다가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화폐처럼 쓰이게 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비트코인한테 불리합니다. 그런 행위들을 지금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더 번지면 번질수록 미국이나 중국, 그러니까 기축통화 혹은 SDR 쪽에 들어가 있는, 국제결제통화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은 얘네들을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누렸던 그 권리나 이익을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꼭지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비트코인의 말로는 참담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이 주식들은 뭐냐면, 이게 테슬라가 검은색입니다. 이 검은색이 테슬라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분홍색 이게 예전에 그 수소차 사기극으로 했던 니콜라. 그다음에 이게 차지 포인트예요. 이게 이 차지 포인트는 뭐냐면 수소차 충전소를 전 세계에 한 유럽하고 미국이 한 73%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파란 게 퀀텀 스케이프입니다. 이거 전고체 배터리. 이게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투자했다는 둥, 뭐 폭스바겐이 투자했다는 둥 이런 쪽으로 유명한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거 퀀텀 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이 전 고점이 131달러였는데 오늘 종가가 47달러입니다. 반토막 이상 났죠. 그 다음에 이 차지 포인트의 고점이 얼마였냐면 한 46달러 정도 됐는데 오늘 종가가 20달러예요. 20.68. 이거 반토막 이상 났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게 니콜라입니다. 니콜라가 고점이 이게 73달러였거든요. 오늘 얼마 하고 있냐면 14달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린 에너지 쪽 중에 전기차 관련된 거예요. 전기차 관련된 것들이 거품이 다 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니콜라는 거품이 안 꺼지겠느냐? 니콜라는 최종제로 판매 가속도를 계속 유지하면 안 꺼질 겁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2위로 내려앉는다거나 미국의 점유율이 이게 정확히 기억하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전기차 판매의 80%가 70%를 차지하던 게 한 10%포인트 줄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잘 나가는 1인 독과점의 패턴이 아니라는 건데 이 지금까지 지켜와서 정점을 친 거는 1인 독과점의 패턴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밀려 올라온 건데 그런 지위들을 상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퍼 배수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가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사실. 그래서 캐시우도 우리 돈나무 언니께서 3천 간대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3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분은 양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들이에요? B 누군가요? 그 사람은 뭐 30만 달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 시장에도 사자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게임주, 이거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게임주 신주 폭락, 신주를 쏟아낸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한국경제 기사고 3월 20일 기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기업인데 그게 이게 뭔가 특별해라고 해서 투자자들 개미들이 그 특별함을 부여했죠. 특별함을 부여했더니 이 회사가 그렇게 비싸? 그러면 내가 그 특별하다고 하는 걸 더 시장에 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망해가고 있는 기업을 싹 인테리어를 다시 싹 하고 가게를 한번 다 뒤집어서 새로 한번 만들어 볼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때문에 폭락하고 있어요. 껍데기 주식의 말로입니다. 이게 껍데기 주식을 껍데기 주식이 그 CEO를 툭툭툭 엉덩이를 두들겨서 투자자들이 껍데기 주식을 가격을 올려놨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CEO의 엉덩이를 두들겨서 자기 스스로 가격이 폭락하도록 만드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껍데기 주식의 말로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건 말로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한 가지 이 말씀 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출렁이는 과정 중에 이런 일들이 터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터지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얘가 그런 성향의 주식인가 껍데기 주식이 그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여하튼 다음으로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간동하고 쭉 훑어볼 겁니다. 대충 패권 야심 중 최대 걸림돌 저출산 고령화가 폭탄이다라고 그래서 3월 24일자 주간동화인데 누가 쓰셨냐면 여기 이장원 국제문제 애널리스트께서 쓰셨어요. 참 내용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내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관점은. 그래서 여기 보면 올해가 신생아가 줄었는데 미국보다 빨리 늘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노령연기금이 이미 적자래요. 와,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고령화 인구가 고령화가 30%인데 이거는 이 차트를 볼까요? 이거는 어디냐면
더 월드뱅크인데 세계은행인데 여기 보시면 고령화 수준이에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되는가? 여기 보시면 중국이 11%, 2019년도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한테 15%.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보다 조금 높아요. 이게 몇 퍼센트 될까요? 한 16 될까요? 16%.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28%인데 특이한 건 잘 보십시오. 일본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추세가. 우리나라도 쭉 올라가고 있죠. 중국이 쭉 올라가다가 약간 올라가는 속도가 줄었는데 최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그죠? 출생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뜻일 거예요. 아마 밑에 인구가 안 불어나니까 위에 인구는 안 죽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에 인구는 이제 그렇게 줄진 않으니까 밑에 인구가 안 늘어나는 것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잘 보시면 증가하다가 80년대, 90년대 들어서 옆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옆으로 횡보하다 말고 다시 올라가죠. 이게 출산율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이민 정책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노령임금이 이미 적자가 났고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는 과정 중에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리고 한자녀 정책을 폐지했는데도 출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이 자본의 위아래 간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높고 집값이 비싸니까 일반 서민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살기도 힘드니까.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의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놔둬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잘못하면 국가가 대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잘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정부가 관여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GDP 기준으로 추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 국가 총 규모를 가지고 추월을 하는 건데 이걸 보시면 좀 충격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국가의 GDP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2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되는데 2인당 국민소득 여기 보시면 이머징 마켓이 5,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1인당. 그런데 중국은 10,000달러밖에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리스, 우리가 보는 그리스, 선진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18,000달러밖에 안 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가 30,000달러 정도 돼요. 겹쳐서 지금 안 보이는데 파란 건 우리나라고요. 여기 고동색 이게 이탈리아거든요. 지금 겹쳐 있죠, 두 개가. 여기 나오네요, 여기. 우리나라 32,000, 이탈리아가 35,000.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재팬이 39,000, 그 다음에 독일이 45,000, 미국 63,000이에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GDP가 늘어날 수는 있는데 국민소득이 6배가 되려면 한참 멀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고령화로 인해서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는 게 GDP 규모는 커질 수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커질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14억 인구 2027년이면 인도 인구가 자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인도가 국민이 더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인구는 중국 인구가 2050년부터 급격히 감소, 8억 매니아로 감소. 이거는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 출산을 안 하는 것 때문에 고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령화가 심화된다는 얘기는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그 피라미드를 보면 우리 맨 끝에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아래부터 위에까지 이게 쭉 평평한 편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중국이에요. 이게 중국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는 얇고 위에는 굵죠. 여기가 지금 53세인데 이게 65세 이상 되려면 한 12, 13년 남았거든요. 얘가 윗단이 굵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요 밑에 있는 애들이 또 다시 굵어질 거죠. 여기 아래에 얇으면. 그러면 밑에 있는 경제인과 위를 다 떠받쳐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일본처럼 되는 겁니다. 일본처럼. 그러면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패턴을 좀 잘 잡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노령 인구한테 복지를 하는 거하고 젊은 친구들한테 복지를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어느 쪽을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중요성을 따지긴 어렵지만 큰 국가적인 움직임에서 놓고 보면 젊은 친구들한테도 젊다고 해서 그냥 놔두거나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무슨 문제가 야기되겠느냐라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런 건 아닌데 국가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이 글로벌 패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걸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엄청나게 무엇을 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파워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경제에 대한 부분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한국무역협회 정보인데요. 수출 산업이 어떻게 될 거냐고 기업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본문에 좋아요. 쭉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예. 수출 경망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보는 건 이거 역시 한국무역협회인데 항공하고 해상 물류, 수출 물류거든요. 수출 물류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해상 항공 이렇게 쭉 증감률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패턴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운임지수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2월까지인가 보여드린 거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여기서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가들 놓고 보면 수출입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오늘 나온 그 PMI 지수 보면 여기 서비스, 제조 서비스, 그래서 유럽 쪽이 먼저 나오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이게 전년, 이게 이번에 예측치. 근데 여기 보시면 기대치. 근데 높죠. 유럽이 서비스업 지수, PMI 지수가 수축 국면에 있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확장 국면에서 계속 잘 돌고 있고, 미국 여기 있네요. 예. 확장 국면 측면에서 잘 돌고 있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유발이나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사실은 폭발적으로 높은 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은 낮고 경제 자체는 잘 돌아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주식시장은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일부 또 상승으로 터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방향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